전기차 시대에는 브랜드든 조직이든 분리해야 됩니다. 같은 조직 내에서 미래를 선도할 혁신적인 제품 나오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시장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바뀐 전기차에 맞는 새로운 조직, 새로운 설계, 새로운 상품으로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온통의 김정민입니다. 폭스바겐이 전기차 부분에 200조 투자한다.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전기차 부분에 100조,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에 100조. 200조면은 웬만한 나라의 예산이에요. 한 해 예산. 이거 기업에서 투자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이 금액,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폭스바겐이 돈이 많은 회사긴 한데 디젤 게이트로 엄청난 배상금을 물었는데 또 200조가 나왔다. EU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뭐 그런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EU 우르줄라 위원장 뻔질나게 폭스바겐, 프랑크푸르트, 또 리막 오토모빌리, 전기차 관련된 메카들, 또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확보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니 이게 유럽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기간 산업을 결정하는 말하자면 먹거리로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거 꼭 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폭스바겐이 올해 40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요. 신규 법인을 발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 브랜드 아니면은 전기차 사업부를 새롭게 출발시키는 신규 법인,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게 폭스바겐에게는 조금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아우디를 비롯해서, 포르쉐, 벤틀리, 세아트, 또 스코다. 지금도 너무 브랜드가 이걸 다 가져가야 된다면 람보르기니를 아마 올해나 내년 안에 매각을 하지 않을까. 한 2년 안에는 매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의 특징에 맞는 전기차를 지금 각각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브랜드 내 조직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쟁력인 플랫폼을 공급을 하고 이걸 또 공유를 해서 생산 과정 이런 것들을 획일화시켜서 비용을 절감을 해야 이익이 극대화되거든요. 지금까지는 MEB 가지고 만들었어요. MEB가 MQB 플랫폼, 골프라든지 폭스바겐의 대중차를 만드는 모듈러 플랫폼인데요. 이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스케일러블하고 다양한 형태로 SUV, 세단, 소형차 다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형차까지도. 자,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는 MEB를 대충 고치면 그래도 테슬라만은 못하더라도 나머지 업체를 납도하겠지 했는데 현대 EGMP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5 EV6가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야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데 너희들은 뭐야 이런 식의 손가락질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MLB 에버 이걸로 초기 2트론을 만들었는데 역시 이것도 좋은 평가. 중량이 너무 많이 나가고 내연 자동차 그대로니까. 자, 그 다음에 J1 플랫폼이 좋은 평가를 받긴 했는데 얘도 가격 그리고 또 주행거리 좀 문제가 좀 있죠. 또 PPE로 해서 아우디에서 이트론 GT 같은 걸 통해서 역시 성능 면에서는 극찬을 받았는데 그 외 부분에서는 야 지금 좀 그래도 플랫폼화된 전기차로서는 부족한 점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오고 있으니까 야야 다 됐어 우리 이제 더 이상 간 안 봐 우리가 소비자 미리 눈높이 높여놔가지고 우리만 손해라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하려고 했는데 아예 SSP로 그냥 갈래 해서 2024년도 SSP 선보이고 2026년엔 트리니티라는 새로운 형태의 컨셉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전혀 다른 전기차를 경험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신규 법인을 통해서 아마 새롭게 개발을 하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생산 프로세스, 생산 과정도 전혀 내연 자동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수직 구조, 그리고 내재화에 아주 훌륭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내연 자동차는요,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한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 자동차는요, 엔진하고 변속기, 차대 디자인 정도만 했습니다. 변속기도 벤츠나 GM, 또 토요타는 아이신, 그 다음에 현대는 현대 파워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체 생산을 하는 브랜드가 몇 개 안 됐어요. 나머지는 ZF라든지, 아이신이라든지, 더 보고오너라든지, 이런 게트라, 이런 데서 받아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걸 개발하고 나머지는 다 협력업체, 보시라든지 컨티넨탈, 덴소, 마그나 파워트레인, 보고오너, 만도. 이건 티어 1은 그래도 큰 대기업들이고 티어 2, 티어 3까지 하면 몇백 개 계열사를 거느려야 됩니다. 부품 가지가 2만 개가 넘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내재화를 해요? 이거 일일이 다 개발하면 그거 생산 과정, QC 이거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력업체를 거느려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마케팅 회사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엔진하고 디자인, 차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를 이제 부품 받아다가 조립해서 이걸 마케팅해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완성차 기업은 그 정도의 영업 형태로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 100% 제조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근데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않으면 부품을 좋은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드스타 기획할 때 몇천 대 수준의 부품들을 수주를 해야 되니까 부품 가격, 수주 비용들이 다 높았던 겁니다. 특히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2단 변속기를 영국 회사에게 수주를 했는데 영국에서 몇천 개 주문 왔어? 그냥 대충 해줘라. 있던 거 그냥 대충 2단으로 바꿔서 해줘라 해서 납품했더니 이게 전기 모터에 물리니까 어떻습니까? 전기 모터가 엄청난 토크를 못 견디고 다 부셔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아 신세구나. 수량이 안 되니까 누구도 우리에게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주려고 하지 않는구나. 결국은 내재화하는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하나씩 내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몇천 카피, 그러니까 야, 몇십만 카피는 돼야지. 그러면 세배 비용 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뭐, 만 개? 웨이퍼 몇 장? 얼마네. 그러니까 야, 이것도 우리가 그냥 설계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파운드리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내재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노하우가 생겼어요. 야, 기가프레스라는 거 만들어서 리어 쪽에 복잡한 70개 부품을 하나로 그냥 딱 찍어내버리면 야, 이 유니바디로 해가지고 그거 한 번에 찍어내서 붙이니까 70개 조립해가지고 하는 공정이 다 없어지잖아. 그리고 한 번에 찍으니까 비용도 절감되잖아. 리드 타임도 줄어들잖아. 얼마나 좋아. 그럼 마진이 이만큼 늘어나겠네. 적용해보니까 이것도 정말 대박입니다. 경량화 그리고 강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좋은 점이 많아요. 승차감은 뭐 약간 저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에서 성공 사례로 다 보여지니까 폭스바겐도 생각을 하겠죠. 야, 우리가 내연 자동차 시장에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되고, 지금은 내연 자동차 뚝딱뚝딱 고치니까 내연 자동차의 통신 프로토콜이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니 전기 자동차 지금 형태는 부품 가지수가 많이 줄어들질 않는데, 줄어들어봤자 뭐 3분의 2 정도 줄어들어 그 정도인데, 앞으로는 우리도 통화보에서 얹어야 되고 통신 프로토콜 바꿔야 되고 또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단순화 시켜야 되니까 요게 10,000개 이하로 몇천 개 수준으로 낮아질 때가 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내재화 할 수 있겠는데, 다 할 수는 없어도 핵심적으로 한 70-80%는 수직 구조를 통해서 내재화를 할 수 있게. 배터리도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EU에서 친환경 배터리 LCH 무역 장벽도 쳐주고 했으니까 요거 해결하고 전기 모터 파워트레인 리막을 통해서 확보가 돼 있고, 그러면 통신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야, 거의 우리 기술로 생산할 수 있겠다. 이러면 기존의 내연 자동차 엔진하고 차대하고 디자인만 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되겠다. 새로운 조직을 통해서 새롭게 전기 자동차 사업부를 출범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올해 내에 신규 전기차 법인을 독립을 시켜서 발족을 시킬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블룸버그 통신 19일 보도에 따르면 짐 팔리 포드 CEO가 포드의 전기차 사업부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또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포드의 공식 채널에 확인을 하고. 그런데 포드 공식 채널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고 그런 얘기는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인을 했어요. F150 라이트닝 그리고 포드 마기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요 확대를 통해서 전기차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플랫폼화된 전혀 다른 형태, 내연 자동차의 기반으로 그동안은 설계가 됐지만 앞으로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빌리를 통해서 전기차를 진일보해서 상품성을 높이겠다라는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GM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GM도 포드가 발표를 하게 되면 바로 따라서 발표를 해서 사업부를 분리시킬 거라고 봅니다. GM이 파업 사태가 벌어진 게 전기차 관련해서 수요 확대,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개발, 앞으로 전기차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겠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 바로 노조에서 들고 일어난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야, 이제 내연 자동차 생산시설, 내연 자동차 노동자, 내연 자동차 개발자들 어떻게 하라고? 전기차 나오는 거 그래 좋아. 그럼 우리는 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개발 기술 이런 거 없는데, 이러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한번 물러나고 또 임금을 소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GM도 요거를 새롭게 전기차 드라이브를 하려고 보니까 과거의 경험,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반대, 노조의 반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부를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GM 역시도 포드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전기차 사업부를 분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미 분리했죠. 2025년도부터는 전기차 브랜드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할 것이다. 그리고 2029년까지만 내연차를 팔고 2025년도부터는 전기차 신차만 나오고요. 개발은 2025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내연차를 팔고 그 이후부터는 다 전기차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역시 전기차 사업부를 분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대는 내연차와 전기차가 같이 혼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일지 몰라도 제네시스는 앞으로 전기차만 생산을 하겠다. 현대 자체 대중차 브랜드도 앞으로 사업부가 분리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요. 토요타는 사실 한 4개월 전만 해도요. 하이브리드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토요타는 하이브리드가 계속 미국 내에서 판매가 내연 자동차 퇴출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고 또 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40년, 2050년에도 하이브리드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2020년 CES 발표를 보시면요. 토요타는 우분시티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이 우분시티가 뭐냐면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화된 전기차 도시, 기반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 나와가지고 전기차 시대가 올 수 없다. 전기차가 되려면 전력 공급, 그리고 스마트한 전력 사용 모니터링, 그걸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자율주행에 맞는 도시기획, 그리고 또 그거에 맞는 주거 형태가 다 바뀌어야 된다. 결국은 도시를 다 갈아엎지 않으면 전기차 시대는 올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거를 토요타에서는 앞으로 100년이 되게 그러니까 아마 3, 40년 동안 긴 호흡으로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바꿔 나가야지만 가능한 그게 미래의 전기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절대 2030년, 2040년 절대로 전기차 시대 대조가 올 수 없다. 2030년도까지 뭐 전기차를 50%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연 자동차가 앞으로 한 3, 40년은 더 갈 것이다. 특히 그 내연 자동차의 거의 90% 이상이 하이브리드가 될 이런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이브리드가 2035년에 퇴출된다라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타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토요타 학교가 BZ4X 한 대 딱 놓고 나머지는 모급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16종 개발해 놓고요. 30종 곧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와 동일한 전략, 제네시스처럼 렉서스를 2025년부터 전동화 브랜드로 스럽게 출범하겠다. 역시 브랜드를 또 사업부를 분리해서 전동화에 맞는 EV 전용 사업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랑 다름이 없어요. 내연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 사업부를 가장 먼저 분리한 브랜드가 바로 볼보죠. 볼보는 이런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혁신적입니다.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내연 자동차의 배기량을 통일한 그래서 엔트리든 하이엔드는 똑같이 2000cc 모듈러 그 엔진을 사용하고 파워트레인을 사용한 대표적인 브랜드죠. 이 파워트레인. 사실 이때만 해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1억이 넘어가는 하이엔드의 2000cc라고. 이게 그때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엔트리 모델과 2배가 넘는 하이엔드 모델의 상품성 그 차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볼보의 생각은 이거였죠. 부분 전동화를 통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후륜은 전기 모터로 전류는 내연 자동차의 동력으로 그리고 과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출력을 높여서 최종적인 합산 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결국 이 전력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볼보가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내연 자동차들이 어떻게 추구를 해야 되는지 좋은 선례로 남았습니다. 결국은 이 전략을 BMW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도 모듈러 파워트레인 전략으로 해서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죠. 어쨌든 볼보가 이렇게 과감한 변신을 한 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미지 변신을 또 하기도 해야 되겠고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사실 중국이 프리미엄에 가세를 한다는 건 유럽 사용자들에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개념입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국가, 프랑스, 뭐 영국, 또 뭐 스웨덴 이런 국가들에서 중국제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보다 더 불신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 이걸 볼보에서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포드 역시 중국 지리에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많았죠.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중국에 넘어가서 과연 브랜드가 자생할 수 있을 것인가. 지리가 거의 뭐 백과사전 몇 권 분량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개입하지 않고 볼보를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자본을 지원을 할 것인지 이거를 스웨덴어하고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번역을 하는 그런 엄청난 성리를 보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리가 판권 그리고 기술에 대한 사용권 정도만 가지고 있고요.
그 지적재산권이나 최종 중요한 결정권 아직도 포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어쨌든 그 볼보가 이렇게 혁신적인 시도를 했고 전기차 시대에도 폴스타는 원래 인수를 했었던 기업이었고 요걸 고성능 브랜드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AMG처럼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회사를 전기차 회사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폴스타 2는 내연 자동차 기반으로 나왔어요. 이게 폴스타 3, 폴스타 4, 폴스타 5까지는 아마 내연 자동차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CMA 플랫폼, 컴팩트 모듈러 아키텍처, 그 다음에 SPA, 스케일러블 프로덕트 아키텍처, 요걸 기반으로 해서 폴스타 5까지 나오고 폴스타 6부터는 완벽하게 전기차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발된 전혀 다른 형태의 전기차로 낼 것이다. 볼보에서도 이렇게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2015년에 도쿄 모터스에서 어떤 걸 선보였냐면 미래 플랫폼화된 전기차, 스페이스가 강조되어 있고 전혀 통신 프로토콜이 완벽하게 변화된 그런 형태의 전기차 컨셉카를 선보였는데 EQS, EQE, EQC 어떻게 나왔습니까? EQG 같은 거. 이게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 속된 말로 삽질하는 거 아닙니까? BMW도 마찬가지예요. BMW 수소차, 전기차, 미래 관련돼서 컨셉카 과감하게 선보였는데 실제로 iX 어떠해요? 뭐 iX3, 네, i4 그냥 내연 자동차 그대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보도 봐야 돼요. 하지만 볼보가 브랜드를 가장 먼저 분리를 해서 전기차 시대에 새롭게 사업부를 출발시켰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였던 토마스 잉겔란트 디자인 총괄이 이제 CEO로 들어가서 새롭게 전기차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 전기차 사업부를 분리하고 브랜드를 새롭게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내연 자동차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연 자동차만 개발했던 엔지니어들 그리고 전기차만 개발했던 엔지니어들 서로 부정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내연 자동차는 이동 수단으로서 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여기에서 탈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새로운 시대의 전기 전자화된 전자 제품인데 여기에서 효율성과 활용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최대한 극한으로 가져가는 이런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요거는 내연 자동차 엔지니어가 보기에는 이동수단, 메케니컬의 이동수단으로서는 좀 이상한 결과물이고 또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연 자동차는 필름 카메라라든지 뭐 피처폰 같이 저것 곧 없어져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 대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연 자동차에 몇 년 있다가 전기 자동차에 어느 정도 있으면 두 가지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뭐 최적이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엔지니어들은 자꾸 두 가지 섞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그 전용 플랫폼 요거 좀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렇게 변종 하이브리드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세 그룹 다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세 그룹이 적어도 내연 자동차 베이스를 통해서 내연 자동차가 개발되는 그런 환경과 생산되는 환경에서 싸우다 보면 의견 대립을 하다 보면 역시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조직에서 싸우더라도 거기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을 조합하더라도 거기서 조합을 해야 돼요. 지금 내연 자동차로 해서 내연 자동차만 설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연 자동차 설계했던 사람,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엔지니어들인데 헤드헌터 돼서 온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양쪽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조합을 통해 새로운 신규 프로덕트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생산 기반, 새로운 개발 조직에서 다투어도 다투고 의견조합을 해도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생산 프로세스는 완전히 내연 자동차와 다릅니다. 보다 효율화되고 단순화돼서 내재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러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생산 효율 극대화, 그리고 리드 타임을 보다 줄이고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형태. 또 미래의 활용도가 높아야 돼요. 이제 내연기관처럼 이동수단에만 국한되는 그런 전기차들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 에너지,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내부 스페이스에 대한 스케일러블한 변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거주까지 고려돼 있어서 자동차가 서 있을 때 같이 주차했을 때도 그 자동차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전기, 전자, 리빙 관련된 서포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서포트가 이루어지는 전기차, 그 미래에 맞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완성화된 전기차, 그리고 통신과 PC 관련에 있어서 확실하게 지금의 내연 자동차와 차이를 내는 그런 전기차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지금 개발돼서 내연 자동차 뚝딱 붙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전기차보다 많은 부분들이 눈에 띄게 기존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요 정도 선에서 경험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이오닉5라든지 뭐 모델 3는 더 비싼데요. 그럼 거기까지 한 5천만 원 후반대까지만, 네. 그런 데까지만 경험을 이렇게 사용하셔도 거기서 사용되는 비용 조금 좀 손실로 잡히더라도 그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억대가 넘어가요. 막 1억 5천, 막 2억, 막 이런 것들 전기차 벤츠, BMW 뭐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들 어우 예전에 가치니까 이거 지불할 만해 하고 샀는데 이게 몇 년 안 돼가지고 반값도 안 되는 전기차들이 더 혁신적인 PC 기능에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주행거리, 성능 이런 것들이 다 압도해버리면 거기에다가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도 넓어가지고 여기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지금같이 활동을 못했으니까 활용을 못했으니까 자동차 가지고 무슨 활용을 해 이렇게 머리 극적극적하죠. 이게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면 예, 완전히 사람들의 모빌리티 환경은 바뀌는 거예요. 아, 이런 작은 화면으로 TV를 본다고? 영화 보면은 막 깔깔깔거리고 막 놀리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요. 제가 자동차를 주거 공간에 막, 그게 말이 돼? 그 좁은 공간에서, 이게 뭐 작은 화면 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더 버티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되니까 하잖아요.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게 되면은 그걸 다양한 형태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다 보면 또 그 습관,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기차들이 곧 나온다라고 하는 거. 왜? 조직이 이제 새롭게 출범되고 있고 새로운 브랜드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네온 자동차들이 드디어 안 거예요. 기존의 설계 방식, 네온 자동차의 유산을 그대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 새로운 조직, 새로운 브랜드, 혹은 새로운 개발, 생산 조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기차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쏟아지는 전기차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자금을 모으셔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합리적인 구매를 통해서 뻘짓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를 통해서 지금도 이제 스마트워치 가민 제가 많이 하는데 가민도 보세요. 피닉스 이게 5거든요. 요거는 이제 택틱스 솔라. 그 다음에 가민 7입니다. 피닉스. 자, 그 다음에 이게 에픽스인데요. 요 네 가지가 비슷한 기능의 스마트워치들입니다. 별 다른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약간씩 기능은 차이가 있죠. 요거 새롭게 7은 터치가 되고 얘는 뭐 전략 전술 기능이 들어가 있고 뭐 제가 군인도 아닌데 뭐 이런 걸 왜 샀는지 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OLED가 탑재가 되고 굉장히 쨍한 화면을 보이고 근데 기능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사면서 이 비합리적으로 혼자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런 형태로 가치가 있고 이건 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정된 자원들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전반적인 경험들을 조율을 해드릴 수 있다고 하면 좀 주제넘은 얘기고요.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도 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